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개론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성계철입니다. 한국어 개론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적인 건데, 기초적인 것만큼 한국어학에 관련된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도 넓고, 또 그 많은 양을 간추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간요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그런 대목들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첫 주는 언어란 무엇인가, 즉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그 소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게 뭔가를 대강은 짐작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어떤 내용,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그거를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을 보실까요? 보시면 언어란 무엇인가 하고서 음성기호 및 자의성 그랬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주요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인간만 아니라 동물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특성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하는 수단을 우리는 기호라고 그럽니다. 의사소통 수단이 기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기호에 대한 줄을 달았습니다. 기호라는 건 표현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표현 형식과 이 내용을 가진 의사소통 수단을 우리가 기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언어, 말이라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그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보시듯 뭐 교통신호, 빨간불, 파란불, 뭐 이런 것도 다 그게 의사소통하는 그 수단의 하나가 됩니다. 당연히 기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크게 봐서 첫 번째, 음성기호로 이루어진 음성언어다. 음성언어라는 게 결국은 말이죠.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입으로 하는 말을 문자로 바꿔놓으면 문자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자언어라는 건 음성언어를 문자화했다, 문자기호화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언어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구분이 되는데, 언어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히 음성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다 할 적에는 흔히는 음성언어를 얘기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 속에 문자언어도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기호라고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언어 기호는 음성 형식과 의미 내용 사이에 음성 형식과 의미 내용을 가지는 건데,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은 어떤 건가? 그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특성을 언어 기호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번 보세요. 형식과 그 내용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란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게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father라고, 뭐 또 딴 나라 언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아버지란 말로 꼭 표현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눈도 사람의 눈이 있는데 이걸 꼭 눈이라고 해야 되냐?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건 필연성이 없다. 두 번째, 형식과 내용 간의 부분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다. 일본에서 무관성을 얘기하는데, 관련성이 그럼 아주 전혀 없냐? 그렇진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개굴, 뭐 뻑국, 무슨 졸졸, 이런 그 어떤 소리를 흉내낸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소리하고 이 말, 개굴, 뭐 졸졸 하는 이 말하고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연계의 어떤 이 소리를 사람의 언어로 가깝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좀 있죠. 예를 들면
소리효과 개구리 소리를 개굴개굴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만 딱딱 그러면 그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관련성이 있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복합어, 지금 단어 뻐꾸기 뭐 졸졸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복합어를 보면 여기에는 또 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남녀라는 합성어가 있는데, 남녀는 남하고 여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합성어는 그 부분의 그 구성 요소하고 의미가 연관성이 있다. 책상이라는 게 책과 상은 아니지만 책상이라는 게 책하고 상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런 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 그러면 그 둘째란 말하고 아버지 사이에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 기호와 내용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 기호는 원론적으로는 자의적이다.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 기호 그러면 언어 기호는 자의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언어, 광의의 언어인데, 언어라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넓은 의미로 쓸 때가 있고 좁은 의미로 쓸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언어라는 건 음성 언어. 우리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음성 언어죠. 또 이렇게 여기 지금 문자로 표기한 이런 문자 언어. 이것이 이제 중심적인 언어죠. 말로 하는 거, 그것을 문자화한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라고 그러면 이런 언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 넓은 광의 언어고 가본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다 그랬죠. 하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주 이 넓은 의미로 보면 나번 이것이 포함됩니다. 음성이나 문자 외의 기호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는 사람, 또 다른 여러 유형의 동물들의 의사소통 방법, 그것도 언어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가 동물들의 생활하는 걸 보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뭐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뭐 개도 개끼리 의사소통을 전혀 않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꿀벌도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런 사람의 언어처럼 무슨 자음, 모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음절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소리를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몸짓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기호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언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범위를 최소로 좁히면 말로 하는 사람의 언어, 조금 더 넓히면 문자 언어,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언어고, 그 다음에는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많은 몸짓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좁은 의미의 언어 외에 다른 수단으로, 다른 기호로 언어 의사소통을 할 때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언어라고 한다면 언어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음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도 언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흔히 비음성적 언어, 몸짓 같은 거, 또는 뭐 비언어적 언어,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의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의 언어입니다. 동물이 어떤 소리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또는 어떤 냄새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건 동물의 경우고, 인간도 아주 다양한 이런 비언어적인 이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몸짓이라든지 몸짓 이런 것도 다 사람을 부른다든지 뭐 반가워서 손을 든다든지 이게 다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또 어떤 물체를 통해서, 또 복장을 통해서, 또 어떤 색깔을 통해서, 그림, 교통신호, 도로표지, 뭐 도장하는 거, 사인하는 거, 뭐 또 숫자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기호, 뭐 밑에 3 플러스 3 더하기 5는 7 그랬는데 이 자체가 3도 기호고 더하기 표기
뭐 부호도 기호고 3 더하기 5는 7이라는 그 전체도 기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우리가 사용해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넓은 의미로 동물들의 의사소통 수단도 언어라고 했다면 동물의 언어하고 인간 언어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뭐 근본 목표, 의사소통에 사용된다고 하는 기본 목표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자, 그 차이를 좀 살펴보면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 또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첫째, 보면 인간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우리가 이런 글자 배우잖아요. 말도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이게 학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습 과정, 배워서 습득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천적으로 말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동물은 어떠냐? 이게 선천적인 요소가 많다 이거죠. 그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는 얘기는 이건 배운 게 아니다. 태어나서 배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뭘 보고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태어나서 뭘 보고 입에다 갖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건 거의 본능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전적인 거죠. 근데 언어는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언어 습득이었고 여기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창조성에서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언어는 개방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규칙과 체계가 있어서 무한한 길이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이 긴 문장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어떤 수식을 하나만 더 넣으면 또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이론상으로 한 개의 문장도 이론상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자꾸 거기다 덧붙이면 수식을 붙인다든지 뭐 그러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규칙과 체계를 갖는다. 그래서 무한한 문장, 길이도 무한하지만 문장 수도 무한수의 문장,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억만 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동물은 그런 걸 우리가 개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에 근거해서 무한한 길이,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라는 건 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동물의 언어가 있다. 예를 들면 꿀벌이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요. 날개짓이라든지 뭐 몸짓을 통해서 어디에 꿀이 있다, 어느 방향에 가만히 있다 이런 거 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기호가 있는데 그럼 그 기호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많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나 지금 몸이 불편해 못 가, 뭐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기호를 가지고 또 제한된 규칙을 가지고 한정된 내용만 표현한다. 그게 폐쇄적인 거예요. 꿀벌의 언어가 그렇다. 이건 꿀벌의 언어 예를 든 것뿐이고 모든 동물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 기호도 제한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하고 동물의 언어의 차이. 세 번째, 분절성. 분절이라는 건 말을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 그걸 분절성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언어는 무슨 언어가 됐든 인간의 언어라고 하면 그거는 자음 모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람소리가 아니라 동물이 뭐 늑대가 무슨 하는 소리를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때 하는 그런 소리, 그거는 자음 모음으로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음 모음 분절이. 근데 물이 졸졸 흐른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물이 흐르는 소리인데 이 졸졸 자체가 바로 물 흐르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물 흐르는 이 소리는 비분절이에요. 분절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자연음을 음성 언어로 바꾸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바꿔놓기 때문에 요거는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물 흐르는 소리 자체는 그거는 자연음인데 그건 분석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내용을 바꿔서 이번에는 언어 구조의 계층성, 지금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언어 구조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선형 구조, 선형이라는 이렇게 이 선형입니다. 선형. 계층은 뭐냐? 계층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계층입니다. 일렬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연결되는 건 이건 선형이고,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는 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층, 이런 층, 이런 층. 이게 계층이에요. 근데 언어 구조는 기본 다 있지만, 선형 구조도 있고, 계층 구조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계층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보면, 거기 선형 구조를 보세요. 대등한 성격의 요소들이 좌우 선형으로 배열된다. 예를 들면, 값이란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음소 분석을, 소리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기역, 비읍, 시옷 이렇게 됐잖아요. 네 개가 이렇게 선형으로 좌에서 우로 연결된 거. 이게 선형입니다. 선형. 가위바위보라는 것도 가위, 바위, 보 세 개가 합쳐서 이루어진 그 단어인데 이것도 선형이에요. 좌에서 우로. 철수, 영희, 명호는 모두 중학생이다 할 때 이 철수, 영희, 명호 이 셋은 이건 선형으로 좌에서 우로 선형으로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층을 보면 이거하고 이제 구분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계층 구조는 뭐냐? 작은 요소들이 결합해서 큰 구조를 만들고 그 조금 큰 구조들이 합해서 더 큰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뭐 금방 이해가 갈. 첫날 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구조가 첫, 날, 밤 세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졌다. 이건 선형 구조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첫, 날, 밤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선형 구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첫날 밤은 이건 첫날이라는 단어하고 밤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다. 그리고 첫날은 다시 또 첫하고 날이 결합된 거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첫하고 날이 합쳐서 첫날이 되고 첫날과 밤이 합쳐서 첫날 밤이 된다. 그러면 이게 층이 있는 거죠. 이런 층이 있고 이런 층이 있고 이런 층이 있고 이 계층 구조입니다. 그러면 첫날 밤이라는 단어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가? 이게 단어 세 개가 합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단계적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된 그런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보다 더 나은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됐나요?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덥다. 그랬는데 이거는 A라고 하면 이건 B와 C가 합쳐서 이 문장이 된 거죠. 또 B는 D와 E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 C는 F와 G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은 이제 계층적인 구조 이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개밥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선형으로 생각하면 개밥통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그만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틀린 건 물론 아니죠.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개하고 밥통이 합쳐서 된 거다. 또는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개밥하고 통이 합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개밥은 물론 개하고 밥이고 이게 언어 구조를 이런 선형 구조로 이해하는 것보다 뭐 B든 C든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언어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냐?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계층적인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층 구조와 이제 구성 성분 그리는데 어떤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작은 요소들을 전부 합쳐서 우리가 통칭해서 구성 성분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계층 구조와 구성 성분 그리는데 방금 했던 거죠. 자,
성분 여기 A인데 A를 구성하는 1차적인 구성 성분 무슨 얘기냐면 A를 만드는 첫 번째 첫 단계의 구조는 뭐냐? 이 B와 C죠. B와 C. A는 B와 C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를 구성하는 바로 밑에 이 성분 B, C 이런 거를 직접 구성 성분, 즉 B와 C는 A의 직접 구성 성분이다. A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성분은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덥다.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런 얘기. 그럼 한국의 여름이라고 하는 요 구조는 어떤 것을 직접 구성 성분을? 한국의 여름은 이게 직접 구성 성분이에요. 매우 덥다의 직접 구성 성분, 매우 덥다. 근데 매우를 보면 어떠냐? 이게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덥다. 여기 매우가 있는데 A 문장에 이건 성분은 성분이에요. 요 속에 여기 들어있으니까 F가 A의 한 구성 성분이지만 이건 직접 구성 성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D, E, F, G는 이건 A 문장의 직접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바로 밑에 있는 이 구성 성분, 그걸 직접 구성 성분 그럽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성분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할 적에는 B, C, D, F 모두가 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적인 구성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덥다도 더 쪼개면 덥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구성 성분, 뭐 이것도 구성 성분인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분이란 말은 다음에 문장 공부에서 또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주제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언어의 유행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제가 자꾸 연관성 없는 게 바뀌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간에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 모습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뭐 세상에 뭐 수도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정확히 얼마나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뭐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고 뭐 적게는 5,000~6,000개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지구상의 언어가 몇 개나 있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조사를 못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언어라는 게 이 언어하고 A 언어하고 B 언어가 이게 같은 언어냐 다른 언어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첨가어. 이 첨가어라는 거 한국어가 첨가어죠. 이런 걸 교착어라고도 그럽니다. 보면 동사, 형용사의 어간의 문법적 기능의 요소 어떤 거예요? 다양한 어미 또는 격조사 이런 것들입니다. 문법적 기능의 요소가 결합이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명사 또는 체언.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죠. 여기에 격조사가 결합을 한다. 뭐 위에 거는 뭐 가는 그러면 이건 활용이라고 한다면 너는 그러면 이건 조사가 결합한 거고 네, 가 그러면 이건 격조사가 결합한 건데 이런 활용이나 이런 격조사가 결합하는 거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문법적인 어떤 의미, 문법적인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동사의 어미가 붙는 걸 활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명사, 대명사에 이런 조사가 결합하는 걸 첨용 또는 고경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격조사가 결합하는 걸 첨용 또는 고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활용과 고경 사이에 상당히 가까운 공통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조사를 용언의 어미에 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봐서 이런 걸 격어미라고도 그럽니다. 격어미. 자, 세 번째,
다양한 어간에 접사가 결합한다. 지금 첨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접사라는 건 이제 파생 접미사나 접두사인데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어간에 다른 의미 요소가 결합돼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이런 것들이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요소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다 하고 하며 어간과 어미가 됐고 잡피 시였겠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다 분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첨가의 특성입니다. 다음에 이 먹음직스럽다를 보시면 여기는 먹이라고는 동사의 어간에 직스럽 이런 게 붙었는데 다 이게 붙었는데 여기 직스럽 이런 거는 어미가 아니고 이런 건 접사입니다. 파생접사라고 그러죠. 물론 다는 이건 어미지만은 그래서 이런 건 요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어간에 어미가 결합이 되든 또는 접사가 결합이 되든 또는 조사가 결합되든 어떤 형태가 결합되는 거예요. 자꾸 점점 결합돼 나가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이게 첨가입니다. 첨가라는 게 뭐예요? 뭘 자꾸 붙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어순이 엄격하지 않다. 단어의 순서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순서가 엄격하지 않다. 우리가 그런 걸 자유어순 그럽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유어순 그럽니다. 왜 이 자유어순이 가능하냐? 이 첨가에서는 그 주요한 배경이 격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격조사라는 게 뭐예요? 이 성분이 주어냐 목적어냐 이걸 가리키는 게 격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에 관계없이 가가 붙었으면 이 문장의 주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자유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나도 철수를 만났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철수를 만나서 나도 이 철수를 위한 목적어를 표시하는 격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순이 어디에 와도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철수를 나도 만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철수 나도 만나서 격조사가 지금 생략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어와 타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철수가 나도 만나서 이것도 뭐 주어와 목적어가 타동사가 있으니까 이 목적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사가 결합이 되면은 격조사가 되면 그게 무슨 성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순이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철수가 나를 만나서 나를 철수가 만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유어순이라고 그러는 것이 첨가어, 교차가의 중요한 통사적인 특성의 하나다. 그런 얘기고 첨가어에는 대체로 한국어, 몽골어, 터키어, 일본어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 계통적으로 이 언어들은 오랄 알타이어 중에서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입니다. 이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이 대체로 이렇게 첨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절어, 두 번째 굴절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영어, 독일어 이런 언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변화에서 부분적으로 첨가와 같은 특징이 없지 않다. 즉, 어간에 어미나 전미사를 붙여나가는 거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이건 이런 점이 모든 언어에 부분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face에 ful이 붙고 거기에 facefulness, book 다음에 s가 붙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여기에 s가 붙는 거나 우리 들이 붙는 거나 그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게 첨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굴절어에도 이런 부분적인 첨가의 특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어간 자체의 형태를 바꾼다. 어떤 형태를 붙이는 게 아니고 몸뚱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man이라고 하는 man의 복수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men's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러면 이건 첨가의 특징이죠. 근데 요 단어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무슨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을 맨으로 어휘 자체의 그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foot, fi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슨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예를 들면
walked 그러면 좀 규칙성이 있어요. 과거, 과거분사. 근데 go, went, gone. 그러면 여기 무슨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서로 형태상으로 무슨 뭐 별로 관계도 없어요. 이런 특징을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굴절이라고 그래요. 굴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 우리 한국어에는 거의 없습니다. 첨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굴절어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살려서 이런 언어를 굴절어 그럽니다. 대체로 어순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아까 첨가는 대체로 자유어순 그랬는데 요거는 고정어순이다. 왜? 첨가는 격조사가 있어서 어디에 자리를 해도 어떤 어순이 돼도 그 성분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언어는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위치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뭐 hit B 그러면 이게 우리는 격조사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와도 이게 뭐 무슨 성분 목적어 주어 금방 하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가 결정해 주냐? 요 앞에 온 거는 주어, 뒤에 온 건 목적어. 이렇게 어순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인도 유럽어가 이런 굴절어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고리버입니다. 지금 첨가어, 굴절어 세 번째 고리버입니다. 이건 단어가 한 글자로 표현돼서 하나의 형태수예요. 여러분이 뭐 천 그러면 이런 글자가 여기에 무슨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고 무슨 접사가 있고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에 뭐 굴절을 하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한자가 모든 걸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활용도 없고 고경도 없고 접사도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고정어순이 일반적인 주요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리버로 뭐 대표되는 건 우리가 뭐 중국어를 꼽고 있습니다. 포화버는 지금 네 번째 언어 유형의 네 번째 언어인데 포화버 솔직히 해서 제가 포화버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언어학자들도 포화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어휘적인 요소, 문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 있어가지고 단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장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뭐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일부 에스키모인들, 그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언들 언어 속에 지금 포화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어의 유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타의 기준에 따른 구분글이 있는데 언어의 유형을 보면 계통에 따른 구분글이 있습니다. 계통. 계통이라는 건 언어의 그 조상을 보는 겁니다. 조상. 그 조상이 어떤 언어인가. 자, 알타이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몽골어, 퉁구서, 터키어 이런 것이 이제 이 네 개가 대표적인 알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인도 유럽어 이건 이제 인도 유럽어라는 게 이제 지금 영어나 독일어 같은 것들이죠. 이게 왜 인도가 붙었냐?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유럽어하고 지금 인도의 고대어하고 같은 계통의 언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국 티베트어 그다음에 이게 함샘 언어 그랬는데 이 외에도 이런 그 계통에 따른 언어를 세분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어는 알타이, 계통적으로 알타이어다. 그 외에 이제 영어와 같은 인도 유럽어, 중국어 같은 중국 티베터 이런 언어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의 그 유형을 보는 건데 어순의 유형에 따라서 언어의 유형을 보는 겁니다. 어순.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언어가 있는데 그 어순을 보면 거기에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 주요 구성 성분의 보편적인 어순이 어떤가? 자,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어순은 대체로 SOV, SVO, VSO. 요 S는 주어입니다. subject. 이 O는 뭡니까? object, 동사입니다. V는 verb,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어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오고 목적어가 온다. 나는 밥을 먹었다. 한국어죠. 한국어, 몽골어 등 알타이어가 대체로 이런 그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것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어순이라는 얘기지 모든 문장이 꼭 이렇게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든지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어순은 이런 어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SOV,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주어가고 목적어가고 동사가 맨 뒤에 간다. 영어를 비롯한 인도 유럽어가 다 이런 유형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좀 여러분 우리에게 좀 생소한 그런 어순이 되겠습니다만은 서술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그런 어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언어가 잘 그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언어를 아는 언어가 없습니다. 저도 그저 배워서 하는 것뿐입니다. 영국의 웨일스가 이런 어순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가 합쳐서 영국이 됐는데, 그 웨일스 이 언어가 어순이 영어하고 달리 동사가 주어 앞에 온다고 그럽니다. 필리핀의 언어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타갈로그. 이 언어는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원래부터 쓰는 언어지. 물론 지금 영어를 많이 쓰지만 그 영어는 이제 남의 언어를 쓰는 거고, 자기네 그 고유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순이 동사가 이렇게 앞에, 서술어가 앞에 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는 잘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순의 유형에 따라서 이런 어순, 이런 어순, 이런 어순을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주 첫째 시간을 다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언어의 연구와 한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